이루어질 수 있는 온전한 시민을 지켜내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1년 동안 미국도 많이 싸우셨다고.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면 (4,000명) 앞으로 혹시 (5,000명) 있을 때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터인데 아직도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저는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 예, 오늘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세간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 누가 뭐래도 지금은 오세훈 서울시장일 겁니다. 어제부터 곧바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 첫 간부회의, 그러니까 코로나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한 오세훈 시장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고통을 전제로 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일률적인 초등학교 시기에 거리두기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 하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앙정부보다도 각 부청보다도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을 그동안에 다 하지 못한 것 아니냐.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저는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현정 의원. 네. 시민 고통에 눈 감은 정부 방역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첫 간부회부터 꽤 센 발언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요. 일단 오 시장이 이제 시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일단 지금 코로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방역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1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동안 정부가 일단 K 방역이라고 해서 지금 일단 방역 중심으로 이제 모든 틀을 짜왔는데요. 이게 이제 1년이 넘어가면서 한계 상황에 상당히 봉착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나라들 보면 이렇게 하다가 결국 백신이 공급되면서 이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서서히 이제 지금 벗어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지금 사실은 방역에 이제 4차 유행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제 또다시 쪼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너무나 죽을 지경이죠. 또다시 이제 문을 잠그면 더 이상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정부가 너무 정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방역 지침을 정해 왔기 때문에 각 소상공인이나 각 업종별로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드러냈고 예. 특히 그동안 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좀 정부 측에다가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야당이 그동안 아무것도 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천을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이제 오세훈 시장은 앞으로 국무회의 참석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역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정부 방침에 절대 반대가는 방역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너무 일률적으로 정한 원칙보다는 실제로 각 업종별로 어떤 상황에 맞는 좀 유동성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 같아요. 예. 오늘 이제 이 이야기 한 것도 앞으로의 방역 지침을 일방적으로 정부 방침만 따르지 않겠다. 자, 정부의 이의도 제기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식 실장님.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코로나에 대처 시작한 지 1년 4개월째인데 서울시가 그동안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것 아니냐. 중앙정부가 정하는 거리두기 식의 대응에는 그냥 순응했을 뿐이다. 그러면 주체를 오세훈 시장에게 집중해보면 코로나 사안 말고도 앞으로 정부의 각을 세울 걸 확실히 세우겠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서울시도 중앙정부는 아니지만 지방정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앙정부가 있고 또 중앙에 국회가 있습니다만 지방정부의 수장이 새로 그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새로 선출된 새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정부와 협력할 건 협력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건 당연히 야당 시장을 뽑아준 저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본다면 오늘 처음 이제 제1성으로 한 게 코로나 방역에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너무 순응해서 따른 게 아니냐. 그 밑바닥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현종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그 밑에 있는 거거든요. 특히 서울시는 다른 도시와 달리 무슨 대규모 굴뚝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태반입니다. 예. 그분들이 거의 하루하루가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될 서울시장으로서 정부 중앙정부가 내놓은 방역 지침은 굉장히 협력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그 영업 종목별로 또는 업종별로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합리적인 방역 수칙을 만드는 노력조차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각을 세운다기보다 야당 시장을 새로 뽑아진 서울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그리고 코로나 방역 수칙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중앙정부의 좀 획일적인 기준에 대해서 서울시의 재량 하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찾아보자는 합리적인 모색으로 생각합니다. 유권자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네. 예. 그런데 이게 자칫 이제 시장 시작부터 정부에 바로 반기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있자 오세훈 시장이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추가로 했더라고요. 중앙정부와 완전히 다른 지침을 갖고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방법이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실험해보겠다는 것이다. 최 교수님, 약간은 또 속도 조절한 느낌도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뭐 나중에 발표한 내용들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잘못 오해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제 확진자가 700명이었고요. 오늘 확진자가 671명입니다. 지금 4차 대유행이 거의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단계인데 중앙정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정부가 방역대책을 수립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방역 전문가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로 보면요. 사실 정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풀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방역 전문가들이나 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풀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서울시장이 자체적으로 뭔가 실험해보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는 아이디어를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단순히 그냥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반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가시면 이게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본인한테 치명타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 모든 이제 비판을 또 본인이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이렇게 협조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도록 노력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도 변호사님. 법률적인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오세훈 시장도 변호사 일을 워낙 오래 안 하셨지만 저는 법률가거든요. 예.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소상공인들 영업 규제를 하는 게 이게 법률에 어느 업종을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업종별로 이걸 다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영업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손실 보상은 헌법상의 권리인데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계속 이게 기간이 길어지니까 영업 손실 보상을 해달라 이런 요청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지고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자치단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처분의 주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큰 방침을 따르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따라야 되지만 이 소상공인들을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완화해주거나 이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정교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책임은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의 귀속 주체는 이 광역자치단체장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교한 매뉴얼을 의사들도 전문가들도 이렇게 오래 지속되면 매뉴얼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조화로운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시장이 노력을 해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비교적 과거 시장 재임 시절보다 신중해졌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번 시장은 당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속한 정당이 워낙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시의회의 전국적인 지지가 없이는 어떤 일도 원활하게 하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원칙이 있는 점에 적극 참여하고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면 정말 많은 노력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일단은 그 오 시장이 표정을 밝게 하면서 시의회와 협조를 강조하긴 했지만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79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광화문 광장 재조정 사업에는 손을 댈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전부터 이 광화문 광장 사업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공사 구간의 일부에서 조선시대 유물이 유적이 발견이 돼서 그 부분에 관한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장 권한대행이 시작해서는 안 됐었을 사업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하고 이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작년 11월 SNS에 코로나로 가뜩이나 살기 어려워진 마당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묻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 시장이 뭐 바로는 아니더라도 광화문 광장 재조선 작업에 손을 댈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오 시장 같은 경우는 사방이 솔직히 다 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죠. 지금 서울시 의회도 뭐 거의 압도적인 지금 의석을 특히 여당 쪽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 시장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이미 뭐 예산안도 다 통과돼서 이번 예산안은 다 이제 지금 짜여진 상황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뭐 그렇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특보 임명하고 뭐 이런 것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 시장이 가장 지금 일단 본인이 뭔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 광화문 광장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광화문 광장 사업은 오 시장이 시장 시절에 지금 현재 광화문 사업 자체를 실행을 해서 원래 지금 모습 말고 중앙분리대가 크게 있는 이 모습 바로 이제 오 시장이 그때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박원순 시장 말기에 이 광화문 광장을 이제 재구조화하겠다고 그래서 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중앙정부가 반대를 많이 했어요. 특히 아시겠지만 이 정부 청사 같은 경우에 거기를 완전히 이제 그냥 도로 못 다니게 막아버린 것 때문에 당시 김부겸 행안부 장관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어요. 네,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서정엽 이 시장 대행이 아니 갑자기 지금 이 광화문 사업을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또했죠. 왜냐하면 이런 대규모 사업은 시장이 부재 중에는 하지 않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서정엽 도대체 이 시장 대행이 무슨 그걸로 근거로 이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뭐 서정엽 부시장도 공청회를 다 거쳤고 절차를 다 밟았다 이렇게 말을 아니, 했었습니다. 아무리 밟더라도 예. 문제는 이게 시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부재 중에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사정상에는 옳지 않은 일이죠. 또 더군다나 아무리 거쳤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지금 광화문 중심가가 교통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현재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 일단 이제 광화문 광장의 한쪽은 이제 일단 길이 완성이 됐고 한쪽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옛날 조선시대에 지금 이 유적들이 발견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적이 발견되면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이걸 다 발굴을 해서 공사 여부를 다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화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되면 공사 이거 완공 기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렇게 공사가 반대도 불구하고 시행이 됐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보고 일단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사를 당분간 중단하면서 과연 이게 지금 맞는 것인지 왜냐 이 공사를 한번 해버리면 이 사실은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광화문 저도 매일 왔다 갔다 하지만 이 한쪽이 차선이 6차선이라 굉장히 좁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 공약으로도 제시했었고 야당에서도 제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반면 오늘인가요? 그 라디오 인터뷰를 했던 김인호 서울시 의회 의장은 중단한다는 거가 혈세 낭비다. 공사가 많이 진행돼서 되돌릴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여기 화면에서도 보이시다시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금 서울시엔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요. 민주당 유세 당시에도 이런 언급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당신이 시장을 시절로 돌아가야 되겠다. 싸움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워야 돼. 정부하고 싸워야 돼. 시의회하고 싸워야 될 텐데 시의회만 해도 시의원 109명 중에서 101명이 민주당이 싸워서 이기겠어. 당시 유세 모습만 내봤는데요. 근데 김건실 실장님. 예. 근데 김인호 서울시 의회 의장이 시의회 의장이 공무원들에게 보낸 메일 내용이 서울의 기존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의 안정성에 방점을 둬야 된다. 근데 이 이메일을 보낸 게 좀 여러 뒷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어이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서울시 의회의 다수당이 민주당이고 그 다수당 출신인 김인호 의장이 지금 서울시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의장은 아까 제가 지방정부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새로운 행정부 수장으로 새로 선출돼서 왔어요. 이게 집행부인 서울시장이 취임하는 날
입법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의회 의장이 집행부의 소속 공무원에게 동의하지 말고 경거방동하지 말라는 투에, 그리고 기존의 사업들 일관되게 유지하고 그 인사 단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월권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게 예를 들면 어떻게 되면 정확하게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선출돼서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날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물론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다른 정당이라고 칩시다. 다른 정당의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국회의원한테 메일을 보낸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의 공무원에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예. 동의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제가 볼 때 김인혜 의장이 정말 어이없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보고요. 바로 저런 맥락이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유세에서 한 것처럼 109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인데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거 오만한 행태입니다. 오만한 행태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의회와 협력할 건 협력하고, 설득할 건 설득하고, 토론할 건 토론하고, 논쟁할 건 논쟁해서 서울시 의원들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될 분들이에요.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어요. 시민의 여론과 시민의 민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세훈 시장이 먼저 협력하고 협조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 서울시 의회도 숫자만 믿고 저렇게 하면 지금 국회에서 180석 가지고 오만하게 했다가 된통 당하고 있는 민주당하고 다를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 서울시 의회와 신임 서울시장 사이에 협치의 자세, 이런 것들을 여소야대 정부는 우리 많이 겪어봤잖아요. 충분히 저는 지혜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된통 당했다기보다는 이제 선거에 졌다 뭐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최 교수님, 네. 아까 김문식 실장님이 비유한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의 중앙일보 보도가 있는데요. 한 서울시 직원이 국회의장이 행정안전부 직원에게 신임 대통령에게 협조하지 말라는 이메일을 쓴 격이나 다름없다. 모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이 이메일을 좀 평가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서울시 의회 의장이 이 보도가 나간 뒤에 본인이 해명을 했어요. 본인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이게 잘못 오해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이제 시장 거리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준 거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이메일을 보냈고, 내용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신임 시장 임기가 1년 3개월이기에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어떠한 큰 성과나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향한 노력일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균형감을 잃지 않고 맡아온 업무를 차질 추진해 달라.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오해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멘트를 안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냥 예컨대 시민들 고생 많으셨다. 지금까지 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장이 거리 상태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준 거에서 고마움을 표하고 새로운 시장과 함께 시정을 잘 운영해달라, 이렇게 했으면 끝냈으면 됐는데, 어쨌든 뭐 본인의 의도는 어쨌든 내용상으로 봐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를 들면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맡아온 업무를 최선을 다해라, 뭐 그냥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곡해를 하려고 만약에 이제 그런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로서 역할을 하고, 또 이런 메일을 보낼 때는 혹시나 그런 것들이 다르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없냐를 좀 잘 생각하셔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 뭐 TBS 교통방송 문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산적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현안 말고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와는 생각이 다른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LH공사나 SH공사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믿고 그분들의 집의 소유권을 LH에 넘기시겠습니까? 주택 공급하려면 서울에 규제를 풀 수밖에 없고, 용적률 규제, 높이 규제 풀어야 시장이 움직여요. 만약에 이거를 선거 끝나고 또 안 하면 그땐 제가 침묵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안 해주겠습니까? 시민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 못지않게 혹은 그거보다 더 클 수 있는 문제가 이 부동산 공급을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경제부총리, 뭐 국토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송 부총리가 첫날부터 뭐 견제구 아닌 견제구를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서울시장이 정말 큰 자리는 큰 자리인가 봐요. 아까 이현정 위원님이 이제 국무회의 참석자다 이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들은 국무회의 참석하는 거를 보고 이제 가슴이 울렁거릴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 의장도 아까 이메일 보내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이제 서울시 핵심 관계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전에도 이렇게 이메일 보내신 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 의장이 그전에도 뭐 이런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경험한 적이 있느냐.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도 3번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물어봤더니 그 전에 본인들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지만 서울시 의회 의장도 이메일을 보내고 경제부총리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서울시 의회랑 그다음에 국토부 이런 데서 또 권한을 일부 갖고 있잖아요. 서울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럼요. 오세훈 시장이 어제 이제 공중파랑 인터뷰를 하면서 재건축을 신속하게 하겠다. 그렇지만 신중히 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사 부동산 대책 발표했을 때 제가 여기서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2사 부동산 대책에서 뭐 압도적 공급이다, 공공주도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권을 중앙정부가 직접 쥐겠다는 발상이 있었어요. 공공분양 방식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정치공학적 계산을 한 거 아니냐. 야당에서 보선에서 야당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이 나오면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벌써 2사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이렇게 중앙정부가 인허가권 직접 주겠다는 얘기 한 거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견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 확인을 해보니까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뭐 3번 첫날부터 능숙하게라고 말한 것처럼 능숙하게는 모르겠지만 익숙한 건 맞잖아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재량을 발휘해서 공약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정말 압도적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단지 오세훈 시장에 대한 당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결국 현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최소한 정부가 이런 민심을 안다라고 한다면 정부가 새로운 시장과 함께 이 문제를 협의를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출근하는 바로 그 시각에 홍남기 부총리가 갑자기 회의를 소집해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자체가 정부,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정말 정부가 반성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들어요. 지금 뭐 특히 이제 35층의 층고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오세훈 시장이 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정부가 지금 과연 그러면 이 국민들의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냥 계속 가겠다는 의미인지. 근데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소한 정부가 반성하는 자세라면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시장이 첫 출근하는 바로 그 시각에 부총리가 나와서 이렇게 어떤 발목 잡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근데 사실관계 한 번만 다시 짚어보면 뭐 갑자기 잡은 건 아니고 정례 회의에서 어쨌든 저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소한 이 시장이 첫 출근해서 하는 날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낸다는 것 자체는 의도성이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출근 이튿날부터 둘째 날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서울시 얘기,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얘기 첫 번째 이슈로 만나봤습니다.